나는 아내의 상담사를 나 자신보다 먼저 믿었다. 그는 아내를 치유해주는 사람이라고, 우리 결혼을 살려줄 마지막 끈이라고 믿었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가 치유한 건 상처가 아니라 죄책감이었고, 고친 건 관계가 아니라 경계였다는 걸.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우리 둘을 갈라놓고 있었다는 걸. 처음 그를 만난 날,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예요. 사당역 근처의 작은 빌딩, 네 번째 층, 복도 끝에 있는 심리상담센터. 복도에는 마음숲 상담연구소라는 금색 현판이 붙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싱그러운 식물들이랑 아늑해 보이는 의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공기에는 은은한 허브차 냄새가 섞여 있었고, 어디선가 잔잔한 피아노 연주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내, 지연은 이미 그 공간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레깅스에 긴 니트,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었는데도 어딘가 정돈되어 보였다. 한때 나만을 보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요즘은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밝아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보, 이쪽이 상담사 선생님이야. 이현우 선생님. 지연이 나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내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이민수 씨.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른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왠지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남편인지, 어떤 부족한 인간인지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책장에는 심리학 관련 서적과 감정 노동, 관계, 상처에 대한 책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고, 창가 옆에는 작은 가습기가 조용히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의자는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그가 앉는 1인용 의자가 하나 있었다. 병원 대신 카페 같은 편안해 보이지만 어딘가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공간. 오늘은 첫 부부 상담이니까 두 분이 각자 어떤 마음인지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 초반에는 진짜 좋았어요.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싸워도 금방 풀고.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집에 자취 있어도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 같아요. 여기는 맨날 회사, 일, 프로젝트.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보거나 노트북 켜놓고 있고 말 걸어도 응, 어로 끝나고. 그 말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이라 더 아팠다. 가끔은요, 같은 집에 사는데도 혼자 사는 느낌이에요. 내 감정, 내 하루, 내 고민. 아무도 안 물어봐주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이민수 씨가 들으시기에 어떠세요? 그 질문이 나한테로 왔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천천히 말했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도 요즘 제가 집에 와서도 회사 사람처럼 사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멈춰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버티다가 그냥 눕고 다음 날 또 출근하고. 내 말에 그는 잠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위로 같기도 판단 같기도 했다. 버티느라 살아내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는 혼자서 오래 버텼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 이곳까지 오게 된 거고. 그는 아내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그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마치 지연이 오래 기다리던 이해를 드디어 받은 사람처럼 보였다.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정말로 꺼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두 분 다 여기에서는 솔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나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누군가가 중재해줄 거라는 기대. 그게 함정인 줄은 그때 몰랐다. 첫 상담이 끝날 때쯤 지연은 꽤 후련해 보였다. 나도 이상하게 조금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보다. 내가 너무 혼자 버티고만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내려가면서 지연이 내 팔을 가볍게 툭 쳤다.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응, 뭐 생각보다는. 나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뻐근했다. 그동안 그녀가 혼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이 공간에서 쏟아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나에 대해 말했을까? 내가 모르는 시간들이 이곳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조금 무섭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주 2회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하루는 개인 상담, 또 하루는 부부 상담. 카카오톡 알림에는 종종 마음숲 상담 연구소 예약 알림이 떴고 우리 둘의 일정표는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분명 좋아진 게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덜 예민해졌고 잠을 깊게 자는 날도 늘어났다. 새벽에 혼자 울면서 베란다에 나가 있던 일도 줄었다. 그녀는 종종 말했다. 그래도 누군가한테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좋다.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말하면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이 막 나와. 나도 그 말이 이해가 갔다. 나 역시 친구에게, 회사 동료에게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었다. 전문가라는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더 마음 편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후부터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말 속에 낯선 단어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정서적 노동, 감정적인 안전, 경계선, 내 욕구를 지우고 상대 욕구만 들어주는 패턴. 이전의 지연이라면 쓰지 않았을 법한 표현들. 그런 단어들은 어색할 만큼 정확했고 그 정교함이 내게는 어떤 거리감으로 다가왔다. 마치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언어가 하나 끼어든 느낌. 오늘 상담 어땠어? 내가 물으면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그러더라. 나는 너무 빨리 상대를 이해해버리고 나 자신은 뒤로 미룬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혼자 참아온 거라고. 그녀의 말 속에는 어느새 선생님이 그러더라 라는 말이 자주 붙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더라. 마치 집안에도 보이지 않는 제3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이 나보고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어. 감정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느껴서 문제라고. 그 말 듣는데 울컥하더라. 건강하다고, 살아있다고, 많이 느낀다고. 그 말들이 그녀에게는 위로였겠지. 그런데 나한테는 묘하게 불안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옆에 있던 나는 뭘 했던 거지? 나는 왜 그런 말을 해주지 못했지? 그런 자괴감 같은 것들이 슬그머니 올라왔다. 어느 날 상담이 끝난 후였다. 지연이 먼저 상담실을 나가고 나와 이현우가 둘만 남았다. 그는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요즘은 어떠세요, 민수 씨? 지난번보다 표정이 많이 굳어 보이네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실룩였다. 네, 회사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근데 그건 원래 그랬고, 요즘은 집에선 좀 정신이 드는 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던 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연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날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인정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이미 반이나 오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서운했다. 반이나 왔다는 말 속엔 우리가 어느 출발선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가 슬쩍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연 씨는요,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좋은 아내 역할을 하느라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눌러온 것 같아요. 민수 씨도 나름대로 열심히 벌고 책임지고 잘하려고 했던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연 씨가 점점 투명인간이 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나는 톤을 낮게 깔며 말했다. 그건 저도 느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투명해진 감정들을 다시 색을 입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민수 씨에게는 조금 낯설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위협적. 그 단어에 어쩐지 찔렸다. 그를 만난 후부터 분명히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위협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위협의 방향이 정확히 뭔지, 누구를 향하는 건지 그때는 명확하게 볼 수 없었다.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연 씨가 감정을 표현할 때 그걸 막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은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나중에 민수 씨의 감정도 충분히 다루게 될 거예요. 나의 감정은 나중에, 지금은 지연의 차례. 그 말도 맞는 말일 거였다. 나는 여전히 맞는 말이라는 것에 약했다. 이성적으로 옳다고 느껴지는 말 앞에서 내 감정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습관이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이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덜 싸웠고 서로의 말을 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작은 일에도 미안, 고마워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이에는 이상한 기류가 생겨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선. 어느 날 밤 지연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다. 한 손에는 머그잔, 다른 손에는 휴대폰. 밤 공기엔 김치찌개 냄새와 빨래 섬유 유연제 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켜둔 척하면서 그쪽을 힐끔힐끔 봤다. 그녀는 웃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그 표정이 어쩐지 익숙하지 않았다. 분명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표정이긴 했는데 더 이상 나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니 낯설어졌다. 베란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미정이. 그녀가 대답했다. 요즘 남편이랑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 그 얘기 좀 하다가.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되게 즐거워 보이던데. 그녀가 살짝 웃더니 싱크대로 향했다. 아니야, 그냥 미정이가 자꾸 자기 얘기하면서 웃겨서.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상하게 더 웃긴 얘기만 하게 되잖아. 그 말 역시 설득력 있긴 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이미 설득이라는 단어에 지쳐 있다는 거였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뒤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2로 저장된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떠올렸다. 이, 현우, 이니셜. 머릿속으로 빠르게 여러 이름을 떠올려봤다. 은정? 은미? 은석? 아무리 그래도 새벽 1시에 보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만한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날은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이라는 글자와 말줄임표만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빨리 뛰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양심이 속삭였다. 왜 훔쳐보려고 하지?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이미 뭐가 깨졌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걸 그냥 외면하는 건 더 비겁한 거야. 그 다음 날 나는 핸들을 너무 세게 잡은 채로 그의 상담소 앞에 차를 세웠다. 마음숲 상담연구소. 낮에는 더 평화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화분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복도에는 다른 내담자들이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 건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치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객처럼. 창문 너머로 지연이 나타났다.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스카프를 둘렀다. 머리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묶은 것 같았다. 그녀는 입술에 틴티를 바르고 휴대폰 화면을 잠깐 들여다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안쪽 복도에서 그가 나타났다. 단정한 셔츠에 니트를 걸치고 익숙한 여유로운 걸음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동시에 움직였다. 아마 안녕하세요? 왔어요. 같은 말이 오갔겠지. 나는 그 대사를 상상하면서 이상하게 손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는 지연의 어깨 너머로 뭔가를 가리키며 웃었다. 지연도 따라서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대학 시절에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봤던 그 웃음과 닮아 있었다. 부담 없이 크게 벌어지는 입,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 옆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머리. 그 모든 게 나를 향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가 지연의 팔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들어가요. 오늘은 좀 어렵겠네요. 그런 말이었을 것이다. 그 짧은 접촉에 그녀는 몸을 빼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 몇 초간의 장면이 내게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이미 선을 넘은 관계다. 나는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 입술은 말라 있었다. 내 표정에는 분명히 분노도 있었겠지만 더 큰 건 허탈함이었다. 그래, 이게 지금 내 위치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늦게 알아차린 사람, 이야기에서 뒤늦게 진실을 듣게 되는 관객.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오늘 상담은 어땠어? 내가 묻자 그녀는 머리를 묶었던 고무줄을 푸르르 풀며 답했다. 힘들었어. 많이 울었어. 근데 좀 시원하기도 했어. 그래? 무슨 얘기했는데?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다. 그냥 우리 얘기. 내가 결혼하면서 놓친 것들, 포기한 것들,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오래 안 들여다보고 살았던 거. 우리, 나, 그리고 또 다른 그.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말이 누구를 포함하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가 같이 맞춰둔 결혼 기념일 날짜였다. 바탕화면에는 우리 결혼식 사진이 있었고 귀퉁이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동기화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다. 동기화가 막 끝난 것처럼 새로 생긴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녹음. 손끝이 저릿해졌다. 폴더를 열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파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최신 파일, 어제 날짜, 상담이 있었던 시간쯤. 나는 묵직하게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 몇 초는 잡음뿐이었다. 소파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가 물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곧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어때요, 지연 씨? 지연의 한숨 섞인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냥 더 복잡해졌어요. 민수랑 있으면 죄책감이 더 커지고 여기 오면 편해지는데 그게 더 미안하고. 저랑 있을 때 편안해진다는 말인가요? 그는 약간 농담 섞인 톤으로 물었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면 그냥 나 혼자인 느낌이 아니라 누가 날 알아주는 느낌. 잠깐 침묵, 그리고 그의 한숨 같은 웃음. 저도요. 네? 지연이 되묻는다. 저도 지연 씨 얘기 들을 때 그냥 내담자로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를 너무 한 사람으로만 느껴서요. 누군가의 아내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한 여자 사람으로.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뿐인데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손이 떨렸다. 지연이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잖아요. 알아요. 그가 대답했다. 근데 감정은 직업이 막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잠시 숨소리만 오갔다. 그리고 그녀의 숨이 아주 가볍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요. 그녀가 말했다.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계속 그 옆에서 투명해지는 기분이에요. 여기 오면 제가 다시 사람 같고. 그래서 여기 오는 걸 멈출 수 없겠네요. 그가 말을 덧붙였다. 네,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 오는 날만 기다려요. 이상하죠? 전 좋은데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제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된다는 게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약간을 몸이 움직이는 소리, 소파가 살짝 끼익하는 소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목소리. 선생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연 씨가 싫으면 멈출게요. 길어진 숨,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리는 웃음 섞인 말. 싫지 않다고 하면요? 나는 그 부분에서 재생을 멈췄다. 더 들을 필요도 더 들을 용기도 없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녹음 파일 하나로 이미 모든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어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지연의 숨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내 신경을 정교하게 긁어내렸다. 새벽 3시쯤 그녀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선생님, 그 단어 하나가 내 심장과 위를 동시에 움켜쥐는 느낌이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 그 입술에서 수없이 내 이름이 불렸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그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다. 오늘 끝내야겠다. 점심시간 무렵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다시 상담센터로 향했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복도에 앉아있는 다른 내담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말했다. 이현우 선생님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없으신데.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안쪽에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잠깐 시간 낼 수 있어요. 들어오시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일정에는 없으셔서 놀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얼굴 어딘가에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보는 순간 그 긴장은 조금 더 뚜렷해졌다. 우리 지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왜 기다려야 하죠? 그가 물었다. 둘 다 있어야 할 얘기라서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상담사가 내담자를 관찰할 때의 그 시선. 그 속에서 이번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민수 씨, 혹시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상담 과정에서 들으신 일부 내용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상담실 안에 지연의 웃음과 그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 씨를 그냥 내담자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싫지 않다고 하면요? 그의 얼굴에서 계산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무슨 말을 해야 최악을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굴리는 눈빛. 녹음이 멈추자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기계적으로 말했다. 그건 상담 윤리적인 상황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윤리요? 내가 짧게 웃었다. 윤리요? 그때 문이 열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상담실 안에 나와 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굳어섰다. 눈이 두 사람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그리고 내 휴대폰 화면에서 재생막대가 멈춰 있는 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야.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변명 이전의 인정, 거짓 이전의 진실. 얼마나 됐어? 나는 그녀만을 바라보며 물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녀가 겨우 답했다. 몇 달.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 시간들. 옆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던 시간들. 주말에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던 시간들. 그 모든 날들 동안, 몇 달 동안. 미안해. 지연이 말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느 순간 같은 거 없어. 순간은 만들어지는 거지 저절로 오지 않아. 이현우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민수 씨, 지금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연 씨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 안에서 지금 관계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건 이미 상담이 아니죠. 내가 그를 향해 말했다. 선생님, 이제 저한테 상담사로 말할 자격 없어요.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이상하리 많지 건조한 톤으로 말했다. 어차피 오늘부로 지연 씨와의 상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더 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다 준비해 두셨네요. 역시 전문가답네.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민수야, 제발 나 좀 봐. 나 지금 너무 무섭고 너무 미련하고 나도 무서워. 내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너무 무서워. 그녀는 한 발짝 다가오려다가 제자리에서 멈췄다. 이현우를 힐끗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애정, 의존, 그리고 배신감까지 뒤섞인 눈빛. 선생님은 내가 이현우를 향해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상담사? 남자? 피해자? 가해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안정해도. 어차피 저는 선생님을 내 아내의 약점을 이용한 사람으로 기억할 거니까. 지연이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와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섞였다. 민수야, 제발 말 좀 해줘. 우리 어떡하면 돼? 나는 그 질문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아직도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 이미 우리를 떠난 뒤에도.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야. 내가 천천히 말했다. 넌 이미 선택했어, 지연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윤리 버리면서까지 널 선택했고 그게 선택이었는지 도피였는지는 내가 말을 이었다. 이제 너 혼자서 생각해봐야지.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손잡이를 잡고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지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해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현우는 그녀를 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책임보다는 피로와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까지 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 그래.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우리가 믿고 기댔던 사람이었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둘이서 마저 정리하세요. 의사와 환자로 남편 몰래 연애하던 사이로 뭐가 됐든 간에 난 여기까지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까까지 상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방으로 들어간 뒤였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는 한강으로 이어지는 올림픽대로가 보였다. 차들이 꾸준히 흘러가고 있었다.
내 삶과 상관없이 언제나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들 위에 얹힌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신호대기 중에 휴대폰 화면에 반사된 내 얼굴을 봤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말라붙은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현관 냄새가 났다. 신발장 위에는 제주도 여행 때 사온 작은 자갈이 담긴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같이 맞춘 키홀더가 걸려 있었다. 미스터 앰퍼샌드 미시스 리, 귀여운 폰트. 그때는 영원히 벽에 걸려 있을 줄 알았다. 거실 소파에 앉자 온몸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눈을 감으니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이 다시 떠올랐다. 싫지 않다고 하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나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다. 민수야,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소파 맞은편 1인용 의자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이 둘 사이에 공기만 떨리고 있었다. 나 오늘 바로 나갈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님 정리할 시간 좀 두고 나갈까? 어떻게 하는 게 덜 상처일까? 덜 상처? 내가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중얼거렸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거 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꼭 쥐고 있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녀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한테 기대기만 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기가 집 같아졌어. 거기서 웃고 떠드는 내가 예전의 나 같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집 같았다. 그럼 여기는 뭐였지? 쉼터도 안식처도 아닌 그냥 피곤한 사람들이 잠만 자는 숙소였나?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래서 나랑은 상의도 안 하고 둘이서만 새로운 집 만든 거야? 아니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녀가 급하게 말했다. 민수야,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다 설명 못해. 나도 나를 이해 못할 때가 많아.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내가 널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래, 일부러는 아니었겠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문제는 네가 네 감정 지키겠다고 돌아선 방향에 내가 있었다는 거지.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 사람 결국 나한테도 책임 다 떠넘겼어. 자기는 상담자로서 힘들었다.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이러면서.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넌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냐고 하더라.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그러니까 넌 그 사람한테도 버림받은 거네? 지연이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그 순간 내가 느낀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하는 건 이제 그녀 몫이었다. 민수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나는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처음 했던 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천천히 말했다. 네가 상담 끝나고 곧 온다고 해놓고 그 사람과 카페에 더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날. 내가 설거지하면서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네가 힘들었어 라고만 답하던 그날. 그 모든 날마다 너는 나 대신 그 사람을 선택했어. 그건 이미 선택이야. 도망이 아니라.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나는 한동안 그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울면 어떻게든 달래고 안아주려고 했다.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그런 말을 습관처럼 내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짐은 언제쯤 정리할 수 있겠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손가락 사이로 내 얼굴을 쳐다보는 눈이 떨렸다. 진짜야?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래, 내가 대답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네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상처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갔건 간에 나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자신은 없어.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마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얼굴이었다. 그 표정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 정말 몰랐을까? 정말 여기까지 올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솔직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보기 싫었을 뿐. 그 후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녀는 조금씩 짐을 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러다 점점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던 머리끈들, 욕실에 걸려있던 그녀의 수건이 하나씩 사라졌다. 세탁기 위에 항상 올려져 있던 그녀의 파우치는 어느 날 보니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처음으로 욕실 선반에 내 면도기와 치약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이제 진짜 혼자 사는 집 같네 라는 생각을 했다. 법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됐다. 양쪽 부모님께는 우리가 각자 설명했다. 사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도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그냥 생각보다 서로의 상처가 커서 더 함께하는 게 힘들 것 같다 정도로만 말을 마쳤다. 아무도 정확한 진실을 묻지 않았다. 아마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걸지도 모른다. 이현우에 대한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나는 상담센터에 녹음 파일과 함께 공식 민원을 넣었다. 그쪽에서는 곧바로 연락이 왔고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내부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몇 주 후 다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해당 상담사는 더 이상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상담윤리위원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통쾌하다는 감정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들었다. 그래, 최소한의 책임은 물어야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했다. 근데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이미 깨진 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저녁 지연이 마지막 짐을 가지러 왔다. 집안은 이미 그녀의 흔적이 많이 지워진 상태였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여행지 자석들은 빼내어 박스에 담았고 책장 한 칸에는 내 책만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우리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도 이제는 액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온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거실을 둘러봤다. 생각보다 깔끔하네.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리할 건 정리했으니까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마지막 박스를 챙기며 잠시 내 쪽을 바라봤다. 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나 완전히 나쁜 사람이야? 그 질문은 조금 비겁하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솔직히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녀다운 질문이기도 했다. 언제나 스스로를 잣대로 재려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누군가의 대답에 기대는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근데 완전히 좋은 사람도 아니지. 나랑 똑같이.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선택들만큼 그저 복잡한 사람일 뿐이야.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언젠가 너한테 진짜로 사과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지금 하는 사과는 진짜 아니야? 내가 물었다. 지금 하는 사과는 너무 죄책감 섞인 사과라서,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사과 같아서 언젠가 정말로 너를 위한 사과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 말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러다 아주 짧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날 안 와도 난 살 거야. 그녀는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참을 서서 울다가 마지막 박스를 들고 현관 앞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려다 잠시 뒤를 돌아봤다. 고마웠어. 그녀가 말했다. 나랑 결혼해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까지 얘기 들어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마웠어. 같이 웃던 날들에 대해서는.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다. 그 후로 집은 정말 조용해졌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불 꺼진 거실과 차가운 공기가 나를 반겼다. 처음 몇 주는 그 정막이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 일부러 TV를 켜놓거나 유튜브 영상을 아무거나 틀어두고 살았다. 그래야만 생각이 덜 떠올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용함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걷지 않아도 되는 집,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저녁,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골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게 처음에는 쓸쓸함이었고 나중에는 안도였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물었다. 형, 요즘 왜 이렇게 말수가 줄었어요? 집에 뭐 일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응, 이혼했어. 진짜요? 자리 주변이 술렁했다. 어쩌다가라기보다는 원래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봐. 내가 웃으며 말했다. 서로 너무 오래 눈 감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 터지잖아. 그 말은 술자리용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꽤 진지한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둘 다 너무 오랫동안 각자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살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지 않기 위해 서로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잃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나는 지연을 다시 만났다.
정말 우연이었다. 김치 코너 앞에서 둘 다 고개를 숙이고 각자 브랜드를 고르다가 동시에 시선을 들었고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이전보다 살이 조금 빠져 있었다.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힘차게 올려 묶은 게 아니라 대충 하나로 묶은 느낌이었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응, 안녕.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몇 초 동안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 사이로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지나갔다. 누군가는 아이를 타이리며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면서 그 복잡한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 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잘 지내? 그녀가 물었다. 그럭저럭 내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나도 그럭저럭 그녀가 같은 말로 답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윤리위원회에서 연락 왔었어. 그 사람 징계받았다고. 더 이상 상담 못하게 됐다고. 나보고도 진술하라고 해서 했어.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말했거든. 내가 당신한테 끌렸던 건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외로워서였던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좀 덜 외로워?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 더 외로워. 대신 이제라도 그 외로움이 누구 때문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아. 당신 때문도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에. 그 대답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말보다 성숙해 보였다. 나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네. 적어도 방향은 제대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녀는 눈가를 비비며 웃었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 참 민수답다. 뭐 고쳐지겠냐. 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내가 나인 거 어떻게 안다니. 그녀가 카트를 끌며 한 발 물러섰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더 길게 얘기하면 괜히 추억놀이 같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살아. 너도. 그녀가 말했다. 진짜로 잘 살아.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과일 코너로, 그녀는 계산대 쪽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도 그랬을 거라 믿는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면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한다. 이해받고 싶어 하고 알아봐주는 사람을 원한다. 그게 꼭 남편이든 아내든 애인이든 상담사든 상관없이. 문제는 그 기대가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기대를 위해 무엇을 버리는가 하는 거다. 지연은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나를 버렸다. 상담사는 자신의 우월감과 감정적 만족을 위해 윤리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둘이 만들어낸 비밀 앞에서 너무 오래 눈을 감고 버티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셋 다 무언가를 버린 사람들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각자의 방식으로 치르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멀리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는 통화 중이고 누군가는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하루를 버티고 있겠지. 나는 전등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틀지 않은 채 그저 조용함 속에 몸을 맡겼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더 정직하게 느껴졌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배신의 본질은 사실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어져 온 수많은 순간들에 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순간들,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을 외면한 끝에 사람은 결국 가장 쉬운 한양으로 몸을 기울인다. 어쩌면 지연이 상담사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울고 웃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어쩌면 나는 결혼 생활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내 역할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야 비로소 그 역할도, 그 집착도, 그 타이틀도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천성이 눈을 감았다. 조용한 방 안에서 처음으로 숨이 깊게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누구의 내담자도 아니고, 누구의 구원자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그렇게 아주 오래 걸렸지만 나는 드디어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방 하나를 가지게 되었다.